인생에서 꿈꾸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다. 하지만 때로는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어둠이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35살이 되던 해, 나 김민수는 드디어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외제차를 샀다. 독일산 고급 세단. 검은색 차체에 크롬 장식이 빛나는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도 올라 드디어 이룰 수 있었던 꿈이었다. 차를 인도받던 날, 딜러가 차량 설명을 해주는 동안 나는 아이처럼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 엔진 소리,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계기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날 밤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것이 내 차라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다. 차를 산 지 한 달 후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안부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던 중 내가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때 한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박준호, 고등학교 때부터 차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였다. 지금은 자동차 정비업체 준호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준호는 내 차 이야기를 들으며 신기해했다. 알고 보니 그도 1년 전에 같은 모델을 샀다고 했다. 같은 차를 타는 사람끼리 만나니 금세 이야기가 통했다. 준호는 자신이 가입한 동호회 이야기를 꺼냈다. 같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는 모임이라고 했다. 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배울 수 있고 정비나 튜닝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가입하기로 했다. 꿈의 자동차를 더 잘 알고 싶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다. 동호회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자동차에 대해 모르는지 깨달았다. 다른 회원들은 엔진 사양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크 패드 교체 시기 엔진오일 종류, 심지어 서스펜션 세팅까지 전문가 수준으로 이야기했다. 나는 그저 멋있어 보여서 산 것이 부끄러워졌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이 내 눈에 띄었다. 이소연이라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남자들 사이에서도 단연톡보였다.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웬만한 정비사보다 깊었고 말하는 모습도 자신감 넘쳤다. 소연은 자동차 공학을 전공했다고 했다. 대학에서 자동차 설계를 공부했고 지금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가 차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조금씩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 여성 앞에서 수줍어하는 성격 탓에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몇 번의 모임에서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런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어느 날 소연이 먼저 내게 다가왔다. 동호회 정기 모임이 끝나고 회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나도 차에 올라타려던 순간 소연이 내 차 옆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내 차를 한 바퀴 돌며 감탄했다. 차량 관리 상태가 정말 좋다며 자동차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을 제안했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자동차 이야기로 시작해서 서로의 일상 이야기까지 나누었다. 소연은 생각보다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놀라웠지만 그것을 어렵지 않게 설명해주는 능력도 뛰어났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동호회 모임이 없는 날에도 함께 드라이브를 하거나 차 관련 전시회에 가기도 했다. 소연과 만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했다. 그녀는 웃으며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사실 그녀도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연애 초기는 정말 행복했다.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즐거웠다. 주말이면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6개월이 지나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다. 서로에게 확신이 있었고 나이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는 행복했다. 소연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살림도 잘할 것 같았다.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꼈다. 준호도 우리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동호회 회원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소연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특히 놀라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녀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여서 그런 것 같았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다. 준호도 친구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축사에서 나와 소연이 자동차를 통해 만난 인연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드라이브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렌터카를 빌려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소연은 제주도의 도로 상황까지 미리 조사해와서 효율적인 코스를 짜주었다. 역시 꼼꼼한 성격이었다.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지방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다. 부산에 있는 협력업체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중요한 출장이었다. 일주일 정도 머물러야 했다. 소연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다. 출장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다. 출장 전날 밤 소연은 생필품이 떨어져 간다며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나는 피곤해서 집에 있겠다고 했다. 소연은 내 차 열쇠를 가져가며 빨리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녀의 차는 정비를 받고 있어서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출장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라탔다. 부산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렸다. 고속도로 운전이 오랜만이어서 조금 긴장됐지만 내 차의 성능을 믿고 있었다. 출발한 지 2시간 정도 지나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나도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 정확히는 브레이크 페달이 바닥까지 푹 들어가면서 제동력이 전혀 없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속 12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앞차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핸들을 돌려 갓길로 차를 몰았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차는 가드레일에 박으며 멈췄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각보다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의사는 운이 좋았다고 했다. 조금만 더 큰 충격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다. 소연은 울면서 내 손을 잡았다. 준호도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왔다고 했다. 경찰이 사고 조사를 위해 병원으로 왔다. 담당 형사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차량을 견인해서 정밀 조사를 했는데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마모나 파손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다고 했다. 즉 누군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망가뜨렸다는 것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했다는 말인가? 평소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었고 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형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사고 전날까지의 기록이 모두 지워져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집 주차장의 CCTV도 사각지대여서 누가 차에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모든 증거가 깔끔하게 지워진 상태였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다. 출장 전날 밤 소연이 내 차를 타고 마트에 갔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내가 차를 운전한 것은 출장 당일이 유일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끔찍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다. 소연이 나를 해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우리는 행복한 신혼부부였고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입원 중에 준호가 자주 병문안을 왔다. 그는 내 차를 정비소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보험 처리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정말 고마운 친구였다. 그런데 며칠 후 준호와 대화하던 중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누가 이런 일을 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때 준호가 한 말이 걸렸다. 그는 소연을 의심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나는 깜짝 놀라며 준호를 쳐다봤다. 왜 갑자기 소연을 의심하냐고 물었다. 준호는 말을 흐리며 그냥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준호는 평소 소연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동호회에서 그들의 관계는 어땠을까?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소연에게 경찰 조사 결과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망가뜨렸다는 것, 블랙박스 기록이 지워져 있었다는 것, 모든 증거가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다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소연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다. 소연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가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연은 마트에 가던 중에 차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준호의 카센터에 들러서 점검을 받았다고 했다. 준호가 간단히 확인해보고 별 이상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준호의 표정이 이상했다고 했다.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준호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준호는 소연을 의심하고 소연은 준호를 의심했다. 둘 다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준호는 오래된 친구였고 소연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였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 관련이 없는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며칠 후 동호회 회원들이 병문안을 왔다. 그들은 내 사고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워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회원이 무심코 한 말이었다. 그는 준호와 소연이 서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소연이 나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다고 했다. 다른 회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동호회 모임에서 준호와 소연이 자주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준호와 소연이 서로 좋아했다는 것인가? 그럼 소연이 나와 결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진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준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절친한 친구의 아내가 된 소연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준호와 소연 이 둘을 모두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단지 의심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나는 몰래 소연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평소 소연은 휴대폰을 잠그지 않았다. 서로를 신뢰한다는 의미에서였다. 소연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는데 삭제된 메시지들이 많았다. 백업 프로그램을 통해 복구해보니 여러 메시지가 나왔다. 그 중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메시지가 있었다. 이제 그 사람은 없어도 되잖아라는 내용이었다. 발신자는 엄마로 저장되어 있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내 사고 이틀 전이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없어도 되잖아라는 말이 나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럼 엄마라고 저장된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 소연의 어머니일까?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정말 소연의 어머니라면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 대신 나는 휴대폰의 위치 기록을 확인해 보았다. 소연의 휴대폰에는 위치 서비스가 켜져 있었다. 사고 전날의 위치 기록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소연이 마트에 갔다고 했던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은 준호의 카센터 근처에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준호의 휴대폰도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날 나는 준호와 소연을 따로 만나서 따져 물었다. 먼저 준호를 만났다. 나는 사고 전날 밤 소연이 카센터에 들렀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준호도 카센터에 있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다. 준호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소연이 차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확인해봤다고 했다. 그런데 별 이상은 없었다고 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것뿐이라고 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고 했다.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소연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녀도 비슷한 답변을 했다. 차에 이상이 있어서 준호에게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다고 했다. 나를 의심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리가 없다고 했다. 그녀는 울먹이며 내가 왜 자신을 의심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모든 것이 너무 자기적이었다. 사고 전날 밤에 둘이 만났다는 것, 브레이크가 인위적으로 절단되었다는 것, 모든 증거가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우연이었다. 경찰 조사도 계속되었다. 형사는 통화 기록을 추적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소연과 준호가 사고 3일 전부터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거의 통화하지 않았던 그들이 갑자기 자주 통화를 한 것이었다. 형사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다. 소연은 차에 이상이 있어서 준호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했다. 준호도 같은 답변을 했다. 소연이 차에 대해 물어봐서 조언을 해줬다고 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주 통화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준호의 컴퓨터와 휴대폰도 조사했다. 그 결과 브레이크 부품에 관한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다.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하는 방법에 대한 검색 기록도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검색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 결국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다. 준호와 소연 모두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많았지만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누군가 내 브레이크를 망가뜨렸다는 것은 확실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준호와 소연, 이 둘 중 최소한 한 명은 내 사고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니면 둘 다 관여했을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나는 소연과 이혼을 했다. 그녀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의심이 사랑을 완전히 잠식해버렸다. 준호와도 연을 끊었다. 동호회도 탈퇴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차는 수리를 받았지만 더 이상 탈 수 없었다. 그 차를 볼 때마다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결국 차를 팔고 다른 차를 샀다. 꿈꾸던 차였지만 이제는 악몽이 된 차였다. 새로운 차는 평범한 국산차였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안전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다. 나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졌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연애를 할 생각도 쉽게 나지 않았다. 가끔 뉴스나 인터넷에서 소연이나 준호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다. 소연은 이혼 후 원래 살던 도시에 계속 살고 있었다. 준호는 카센터를 확장해서 더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때로는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었다. 정말 소연과 준호가 공모해서 나를 해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을까? 브레이크를 망가뜨린 것은 전혀 다른 누군가였을까? 하지만 이런 의문들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문들도 점점 흐려져 갔다.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준호가 최근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시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했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준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떤 인과응보인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준호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이미 끝난 관계였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그 대신 마음속으로 그의 회복을 빌어줄 뿐이었다. 어쨌든 그는 한때 내 절친한 친구였으니까. 또 다른 소식도 들었다. 소연이 재혼했다는 것이었다.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라고 했다.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설령 그녀가 정말로 그 사건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그녀가 정말 무고했다면 나로 인해 상처받았을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시간이 더 흘러 내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었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서히 상처가 아물어갔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특히 자동차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그 무력감,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후의 배신감까지. 어느 날 우연히 예전 동호회 회원 중 한 명과 마주쳤다. 그는 나를 반가워하며 근황을 물었다. 그리고 동호회 소식도 전해주었다. 소연이 동호회를 탈퇴했다는 것, 준호는 사고 후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알려주었다. 모든 것이 그 사건을 기점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또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여러 추측이 있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소연과 준호가 공모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누군가의 짓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 추측일 뿐이었다.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그날을 떠올렸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내가 내린 결론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몇 년이 더 지나고 나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 다시 결혼했다. 아내는 자동차에는 별 관심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았다. 자동차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일도 적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 나는 여전히 그 사건을 떠올린다. 그날 고속도로에서 느꼈던 절망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안도감, 그리고 진실을 알아가면서 느꼈던 배신감.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특히 소연의 마지막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연기였을까? 준호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는 내 절친한 친구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서로 믿고 의지했던 사이였다. 그런 그가 정말 나를 해치려 했을까? 아니면 그저 친구의 아내를 도우려다가 오해를 받은 것일까? 하지만 이런 의문들은 답이 없다.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깨어진 관계들은 복구되지 않을 것이다. 신뢰라는 것은 한번 깨지면 다시 맞추기 어렵다. 간혹 TV에서 비슷한 사건을 보면 나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그 사고가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된 범죄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할지도 모른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소연과 준호를 의심하고 관계를 끊었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 생명을 위협받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의심스러웠다.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었다. 지금도 가끔 그들이 궁금할 때가 있다. 소연은 새로운 남편과 잘 살고 있을까? 준호는 사고 후유증에서 회복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이런 궁금증도 잠시뿐이다. 이미 내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들이다. 내 새로운 아내는 가끔 내 과거에 대해 묻는다. 왜 이혼했는지, 왜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는지. 나는 대충 성격 차이였다고 둘러댄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내가 겪었던 일들,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저하게 된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릴까 봐서다. 어느 날 우연히 뉴스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관련 사고 소식을 보았다.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를 냈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운전자의 인터뷰를 들으며 나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그 허무한 느낌,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의 공포.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다. 다시 그 고속도로 위에 있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앞차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나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다. 그리고 가드레일에 박히는 순간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새로운 아내가 깨어나서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그냥 꿈을 꾸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 후로 며칠 동안 그 꿈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만약 정말 소연과 준호가 공모해서 나를 해치려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사랑 때문이었을까? 소연이 정말 준호를 사랑했지만 나와 결혼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그들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을까? 하지만 이런 추측들도 의미가 없다. 진실은 오직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 나는 영원히 모를 것이다. 어느 날 우연히 옛 동네를 지나게 되었다. 예전에 소연과 함께 살았던 집 근처였다.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는 잠시 차를 세우고 그 집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보낸 짧은 신혼생활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소연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보낸 시간들.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소연의 사랑도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만큼은 진심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자.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다. 새로운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다짐도 잠시뿐이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소연이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쓸쓸한 마음이 들었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사이에도 아이가 있었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소연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축하 인사와 함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편지를 쓰지 않았다. 이미 끝난 관계에 다시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몇 년이 더 지나고 나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나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새로운 삶에 대한 동력을 얻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점점 과거에 대한 생각을 덜하게 되었다. 육아에 바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특히 자동차를 탈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갔을 때 우연히 준호의 아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했다. 준호가 항상 나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준호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했다. 나를 잃은 것을 정말 아쉬워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준호도 나처럼 그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깨어진 신뢰는 복구되지 않는다. 그 후로도 가끔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점점 그런 소식들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다. 내 삶이 점점 안정되고 행복해지면서 과거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내게 남긴 교훈은 컸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런 교훈들이 내게는 아프지만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린다.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그 순간을,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날 누가 나를 죽이려 한 건 아직도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소영과 준호, 그 둘 다 다시는 내 곁에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고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